때는 조선 중엽 한양 과거장에서 12살짜리 소년 하나가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에구, 장원급제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수백 명이 붓을 쥐고 달려드는 그 자리에서 첫째로 이름이 불리는 것. 그게 장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첫째로 불린 이름이 12살 이한결이었으니 한양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은 신동이 났다며 웅성거렸고 조정은 이 아이를 어디에 써야 할지 한동안 머리를 맞댔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내리신 명이 뜻밖이었어요. 흑우년 사또로 보내라는 것이었지요. 흑우년, 이름부터 불길하지 않습니까? 검은 구름이 덮인 고을. 신임 사또가 부임하면 석탈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조정에서도 거긴 뭔가 단단히 썩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지요. 임금께서 하필 그 고을에 장원급제 소년을 보내신 까닭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른 사또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아무도 예상 못할 패를 쓰겠다는 것이었지요. 상대가 방심할 패, 아이라는 패.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을 꼬박 내려가야 닿는 흑우녀는 20년 넘게 두 사람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었답니다. 한 명은 이방 구철만, 관아 실무와 장부를 손에 쥔 자로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든 자였지요. 구철만이 장부를 쥐고 있었고 장부를 쥔 자가 진짜 고을을 쥔 자였으니까요. 또 한 명은 토 장대후, 흑우년 곡식의 절반이 이자의 손을 거쳐 나갔고 기름도 약재도 사채도 전부 이자의 것이었습니다. 장대호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또도 결국 매수하거나 협박하면 그만이라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한결이 가마에서 내린 건 흑우년 관아 앞마당이었답니다. 소문을 듣고 나온 백성들이 몇 있었는데 에구,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관아문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전부 멀찍이 담장 그늘 아래 서서 목만 빼고 있었지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관아 앞에서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침묵이 고을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관복을 입은 12살짜리가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는 살짝 기울고 볼은 아직 아이처럼 둥글었어요. 뒤에서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지요. 체념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구철만이 제일 먼저 허리를 숙였어요. 아주 공손하게, 정성스럽게. 그러나 허리는 숙였어도 눈빛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사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온 자의 눈빛, 이번엔 더 편하겠구나 라는 눈빛이었지요. 장대호는 멀찍이 팔짱을 낀 채 이한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정이었답니다. 애송이가 왔구나. 이한결은 그 눈빛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그러고는 가장 순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배운 것도 부족하니 여러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겠지요. 구철만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였고 장대호는 그제야 시선을 거뒀습니다. 둘 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겠지요. 쓸만하겠다. 그런데 애구, 이 두 사람이 놓친 게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그 순간 보고 있던 건 두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창고 자물쇠, 마당 귀퉁이 장부 묶음 상태, 아전들의 손과 신발 밑, 관아 문 옆 기둥에 긁힌 자국. 어른들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 아이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전부 담고 있었답니다. 부임 이튿날 구철만이 관아를 안내하며 넌지시 말했지요. 흑우녀는 원래 조용한 고을이랍니다. 사또나리. 여긴 송사도 별로 없고 다들 순하게들 사시지요.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관아 앞에서 멀찍이 서서 목만 빼던 백성들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억울함이 없어서 조용한 고을이 아니라 억울함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조용한 고을이었지요. 그 차이를 이한결은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장대호도 그날 오후 슬쩍 들러 한마디 보탰어요. 흑우녀는 예로부터 워낙 조용한 고을이라 사또 나리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조용하다는 말을 하루 사이 2번이나 강조했다는 것. 이한결은 그것도 다 기억해뒀지요. 관아의 자리를 잡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터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터졌답니다. 덩치 좋은 하인 하나가 5살짜리 아이의 손목을 단단히 쥔 채 악을 쓰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중년 안악이 내 아이 놔라며 맞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하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우리 댁종의 자식이니 우리 것이오. 안악의 주장은 달랐어요.
품삯 주고 데려온 아이인데 무슨 소리요. 문서는 없었고 증인도 없었으며 목청만 높았지요. 구철만이 이한결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또나리, 이런 건 그냥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별 사건도 아니고. 이한결은 대꾸 없이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 어른을 조용히 시키고 이한결이 한 건 딱 하나였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양쪽 어른이 아이를 부르는 방식을 들었지요. 하인 쪽이 먼저였습니다. 야, 이리 와. 퉁명스럽고 날선 목소리였어요. 아이의 발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기 그 다음이었지요. 복동아, 무서웠지. 그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발이 안악 쪽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몸이 어디 있느냐보다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더 정직하지요. 아이는 이분의 아이입니다. 장터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구철만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지요. 운 좋게 맞춘 거라 생각하려 해도 판단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은 그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꼬마 사또가 발만 보고도 진실을 짚어냈다고요. 어떤 이는 웃으며 얘기했고 어떤 이는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흑운현 백성 중 일부가 관아 쪽을 쳐다보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날은 충분했답니다. 장대호는 그날 밤 구철만을 불러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켜봐. 최노파가 관아 앞에 나타난 건 이한결이 부임하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에구,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등이 반쯤 굽은 노파가 맨발로 마당까지 들어와 그대로 무릎을 꺾었지요.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흙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고 손이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있던 아전들이 눈길을 돌렸어요. 장대호 집안일에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노파의 말은 이랬답니다. 장대호 집안 첩이 죽었는데 그 전날 자신이 지어보낸 약을 먹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장대호 측에서 노파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약으로 사람을 죽일 리 없습니다. 사또나리. 그 말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노파의 어깨가 무너지듯 흔들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싸늘했답니다. 관아 담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장대호가 무서워서였지요. 장대호가 한 번 찍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흑운현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장대호가 나타났답니다. 하이넷을 앞세우고 얼굴엔 분노를 잔뜩 올린 채였지요. 목소리도 컸어요. 아전들이 들으라고, 마당 밖 백성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목소리였답니다. 사또께서 이런 독한 것까지 감사실 겁니까? 약을 팔아 연명하는 노파가 값싼 독초를 섞어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그냥 두시옵니까? 여론을 먼저 선점하려는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최노파에게로 쏠렸어요. 노파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이 마치 자백처럼 보였답니다. 이한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장대호의 분노가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그 목소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약을 다시 다리시오. 마당이 잠깐 멈췄답니다. 아전 하나가 예 하고 되물었어요. 이한결은 반복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화로를 놓고 최노파가 쓴 것과 같은 약재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리라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다시 먹일 것도 아닌데 약을 왜 다리냐는 것이었지요. 장대호도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약이 다려지는 동안 이한결이 아전에게 조용히 지시했답니다. 마당 한쪽에 있던 닭 2마리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지요. 탕이 완성됐습니다. 이한결이 직접 사발에 따랐어요. 그리고 닭 앞에 내려놓았지요. 마당이 숨을 죽였답니다. 닭이 쪼았습니다. 한 마리가 먼저, 그 다음 또 한 마리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닭은 죽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멈췄어요. 장대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지요. 이한결이 그제야 마당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약 자체가 독이었다면 같은 법대로 달인 탕도 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죽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약재가 아니라 약이 완성된 뒤 누군가의 마지막 손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지요. 이한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장대호 집 하인들이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인들 옆을 지나치며 혼잣말처럼 그러나 들으라는 듯 말했지요. 독을 탄 사람은 약 냄새를 아무리 씻어도 피하지 못했을 텐데. 하인 하나가 괜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한결이 조금 더 걷다가 또 말했어요. 사발을 씻은 자는 손에서 그 냄새가 하루는 남았을 것이고. 이번엔 다른 하인이 눈을 피했지요. 마지막으로 이한결이 멈추며 말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데운 자는 지금 이 순간 입을 꼭 다물고 있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인 중 가장 어린 장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실룩거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꽂혔지요. 장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답니다. 이한결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장복을 더 몰아붙이지 않았지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증거였습니다. 이한결이 죽은 첩에게 약을 전달한 사발을 가져오게 했어요. 바닥을 들여다봤지요. 약을 달인 솥 바닥과는 다른 더 짙고 끈적한 잔흔이 눌어붙어 있었답니다. 같은 약을 다렸는데 잔흔의 결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탕이 완성된 뒤 무언가가 더해졌다는 뜻이었지요. 이한결이 사발을 코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최노파를 불러 물었지요. 노파께서 약을 다릴 때 향재료를 쓰십니까? 최노파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향재료는 안 씁니다. 사또나리. 가난하여 그런 걸 살 돈이 없지요. 그런데 사발에선 향 냄새가 났습니다. 최노파가 쓰지 않는 향이었지요. 마지막이었어요. 이한결이 사발 안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아전을 시켜 가장자리에 붙은 작은 조각을 떼어내게 했답니다. 얇고 반투명한 종이 조각이었어요. 기름종이었지요. 약재를 싸거나 보관할 때 쓰는 것이었는데 최노파가 쓰는 기름종이와 결이 달랐습니다. 훨씬 두껍고 질 좋은 것이었지요. 장대호 집 부엌에서만 쓰는 종류였답니다. 이한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약은 밖에서 독이 된 게 아니라 안에서 독이 되었습니다. 노파의 손에서 떠난 뒤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 독이 더해진 것이지요. 장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었어요. 그러나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증거가 있소. 이한결이 사발을 들어 보이며 대꾸했어요. 지금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날 최노파의 누명은 벗겨졌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죽은 첩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대호 집안이 사람 목숨 하나를 덮으려 했다는 것만큼은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날 저녁 말이 돌았답니다. 꼬마 사또가 목숨값도 뒤집었다고요. 처음엔 수군거림이었다가 그 다음엔 낮은 탄성이었고 그 다음엔 조심스러운 기대가 됐지요. 장대호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장복을 불렀습니다. 장복이 들어오는 순간 장대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유가 사라진 눈. 처음으로 이한결을 위험하게 보는 눈이었지요. 에구, 그런데 그 위험하다는 판단이 장대호를 더 무서운 방향으로 몰고 갔답니다. 최노파의 누명이 벗겨진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어요. 흑운현 장터 북쪽 끝 창고 하나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끼얹어 어느 정도는 잡았지요. 그러나 창고 안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앞에서 젊은 과부 하나가 붙잡혔어요. 연분이었습니다. 22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삭바느질로 연명하던 여인이었는데 머리채가 반쯤 풀린 채 창고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재가 잔뜩 묻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었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어젯밤에 이 앞에서 울고 있는 거 내가 봤소. 또 누군가 덧붙였지요. 장대호 대감한테 빚독촉 당한다는 소문이 있었잖소. 말이 말을 낳았고 손가락이 연분에게로 향했어요. 연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도 떨렸지요. 구철만이 관아에서 달려와 마당을 훑어보더니 이한결 곁에 바짝 붙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답니다. 사또나리, 이 정도면 뻔한 일입니다. 빚에 몰린 과부가 홧김에 저지른 것이지요.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덮자는 말이었지요.
이한결은 구철만을 한번 보고 연분을 한번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대꾸 없이 불탄 창고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이한결이 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눈이 달라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탄 냄새에 코를 막고 물러났겠지만 이한결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지요. 코를 세우고 눈을 낮추고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답니다. 첫 번째로 이한결의 발이 멈춘 건 창고 바닥이었어요. 곡식이 탔다면 났어야 할 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지요. 기름 냄새였어요. 그것도 보통 기름이 아니라 불을 피울 때 쓰는 짙은 종류의 것이었답니다. 이한결이 바닥을 들여다봤어요. 검은 얼룩이 한쪽으로 길게 퍼져 있었지요. 불길이 사방으로 퍼진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몰려 타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자연히 번진 불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이한결이 몸을 일으켜 창고 문 쪽을 봤어요. 그러더니 아전을 불렀습니다. 재를 한 줌 모아 물에 풀어보시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어요. 또 황당한 지시가 나왔다는 표정이었지요. 구철만은 미간을 좁혔고 장대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아전이 재를 모아 나무 통물에 풀었을 때 마당이 다시 한번 굳어버렸어요. 물 위로 기름이 떴습니다. 얇고 반질거리는 막이 수면 위로 번지는 것을 거기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지요. 자연발화도 아니고 실수로 번진 불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답니다. 이한결이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불은 모든 걸 태우지 못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은 자의 마음부터 먼저 남기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이한결이 연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을 보여주시오. 연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묻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한결이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답니다. 제가 손바닥에만 묻어 있었어요. 불을 지른 차라면 기름을 만졌을 테고 기름 흔적이 손가락 사이에까지 배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분의 손에는 기름 흔적이 없었어요. 재만 있었지요. 불을 끄려다 묻은 사람의 손이었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이한결이 창고 안과 문 앞 바닥을 번갈아 들여다봤지요. 불을 지른 자의 발자국은 창고 안쪽 깊숙이까지 이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구석구석 뿌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연분의 발자국은 문 앞에만 있었어요. 창고 안으로 깊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지요. 불을 지른 사람의 동선이 아니었답니다. 이한결이 창고 문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눈이 잠깐 멈췄지요. 자물쇠가 안쪽에서 잠긴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잠겼다가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사람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밖에서 잠갔다가 열고 들어온 자가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지요. 그때였어요. 장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이한결이 자물쇠를 보는 걸 눈치챘는지 어쨌든 먼저 말을 꺼냈지요. 그 창고는 뭐 별것도 없는 창고였소. 그냥 낡은 것들 쌓아두던 곳이라. 이한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인데 이상하게 피하고 싶은 눈이었지요. 별것도 없는데 왜 그리 급히 끄려 하셨습니까? 장대호의 입이 멈췄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이 밤중에 과부 하나를 굳이 범인으로 몰아야 했겠습니까? 마당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장대호의 얼굴이 붉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이한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아전을 시켜 창고 바닥 구석을 쓸게 했어요. 재와 흙 사이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나왔지요. 기름통 막의 조각이었습니다. 나무를 특정 방식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는데 흑운현에서 그 방식으로 기름통 마개를 깎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장대호 집 창고에서 쓰는 방식이었지요. 에구, 그 조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던지요. 연분의 누명은 그날로 벗겨졌습니다. 연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지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울음이었답니다. 빚, 독촉, 협박, 그리고 살인범 누명까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이번엔 수군거림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꼬마 사또가 목숨값도 뒤집고 이제 불도 뒤집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장대호가 있다는 것. 아직 말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흑운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구철만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대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장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구철만은 등줄기가 서늘해졌답니다.
여유도 없고 분노도 없는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 뭔가 결심한 자의 빛이 있었지요. 장대호의 눈 속에서 결심을 읽은 건 구철만만이 아니었답니다. 흑운영과나 담장 안, 이한결도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등불 하나를 켜두고 앉아 지금껏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씩 다시 짚었지요. 창고 자물쇠, 기름통 마개, 장복에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장대호가 별것도 없는 창고라고 말할 때 눈빛의 방향. 이한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언가를 세고 있었지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질 거라는 것도 이한결은 느끼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구철만이 사또 처소 앞에 나타났지요. 손에 소반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주전자와 잔 하나가 올려져 있었답니다.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잔뜩 올리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깔았어요. 사또 날이 요 며칠 무리하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십시오. 몸에 좋은 약재로 달인 탕약입니다. 몸보신에 좋다 하여 가져왔습니다. 이한결이 고개를 들어 구철만을 봤어요. 그리고 소반을 봤지요. 주전자에서 김이 조금 올라왔고 잔은 이미 따라져 있었습니다. 이한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잔을 코 가까이 가져갔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향을 맡는 것처럼. 구철만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이한결의 눈은 달랐습니다. 잔 안쪽 가장자리를 아주 잠깐 봤지요. 액체가 사발벽을 타고 내려가는 결이 탕약치고는 조금 묵직했어요. 그리고 약재 냄새 아래 다른 냄새가 아주 얇게 깔려 있었답니다. 소반을 들고 온 하인이 방문 옆에 서 있었는데 그자의 손이 허벅지 옆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지만 발끝이 출구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이한결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방. 오늘은 속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마시겠습니다. 구철만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문이 닫혔지요. 이한결은 웃음을 거뒀습니다. 잔을 다시 들어 빛에 비춰봤어요. 그러고는 그 잔을 조심스럽게 창가 구석에 내려뒀지요. 손이 잔을 놓는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답니다. 이한결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12살짜리 아이의 손이 처음으로 제 목숨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챈 손이었지요. 잔을 창가에 내려두고 벽에 등을 기댄 이한결의 얼굴이 잠깐 어렸답니다. 총명하고 침착하던 얼굴이 아니라 그냥 12살짜리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틀렸다면 오늘 죽었겠구나.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고 눈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 너머로 더 선명해진 것이 있었지요. 이한결이 맞서고 있는 자들은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거두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이한결이 잠자리에 든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불을 끄고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이한결이 그 방향을 눈으로 쫓았답니다. 발소리의 무게, 걸음 간격, 신발 끌리는 결.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나이 어린 하인의 발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이한결은 관아에서 가장 오래된 창고지기를 불렀어요. 남석주였답니다. 말수가 적고 소심해 보이는 노인이었지요. 이한결이 아무 말 없이 찻잔 2개를 내놓았어요. 남석주가 당황한 얼굴로 앉았지요. 이한결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따랐답니다. 남석주가 그 침묵을 견디다 못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또 날이. 창고 열쇠는 제게 있었는데 누군가 밤마다 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한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 남석주가 일어나 방을 나가는 순간 이한결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남석주의 발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석주가 창백한 얼굴로 다시 이한결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관아 창고를 열어 확인했더니 장부에는 구율미가 700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400석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0석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한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소식은 이미 구철만에게도 들어간 뒤였답니다.
구철만이 관하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지요. 기다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큰일이군요. 사또나리. 부임하신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정에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 사또 책임으로 몰겠다는 말이었어요. 장대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지요. 둘이 이미 맞춰둔 수순이었답니다. 도구로 한 번,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 한 번, 어린 사또를 2번 죽이려 한 것이었지요. 이한결은 구철만을 봤어요. 장대호를 봤지요.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사라진 곡식을 지금 당장 찾지 못해도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철만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장대호의 눈이 좁아졌지요. 사흘이라는 기한을 선언한 그 목소리가 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흑우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어딘가에서 300석의 곡식이 숨어 있었지요. 사흘 기한의 첫날 새벽이었어요. 관아 안에서 이한결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직 없었답니다. 아전들은 눈치를 봤고 포졸들은 구철만의 눈치를 먼저 봤지요. 12살짜리 사또가 아무리 재판을 뒤집고 누명을 벗겨도 20년 묵은 뿌리는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한결은 그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였지요. 소리를 내면 들키고 들키면 증거가 사라질 테니까요.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이한결이 혼자 관아 창고로 향했답니다. 남석주에게 열쇠를 받아 직접 문을 열었지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쌀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러나 700석이 있어야 할 공간에 400석만 있다는 건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한쪽 벽 가득 쌓여야 할 자루들이 절반쯤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한결이 등불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바닥을 봤습니다. 먼지가 깔린 창고 바닥에 결이 있었어요. 먼지라는 게 사람이 지나가면 흐트러지고 무거운 것을 끌면 한 방향으로 쓸리지요. 바닥 먼지의 결이 창고 안쪽에서 문 쪽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었어요. 무거운 자루를 여러 번 끌어낸 흔적이었지요. 그 흔적의 폭이 일정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된 것이었답니다. 이한결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자루를 끌 때 삼배올이 바닥에 쓸리면 흔적이 남는답니다. 아주 가느다란 섬유 흔적이었지요. 이한결이 그것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그러다 손끝에 뭔가 다른 것이 닿았습니다. 가루처럼 부드러운데 흙이 아니었어요. 등불 가까이 가져다 봤지요. 붉었습니다. 흑우년 어디서나 나는 흙이 아니었어요. 이 고을의 흙은 대체로 황갈색이었는데 이건 더 붉고 더 고운 점토였답니다. 이한결이 그 가루를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작은 천 조각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흑우년에서 이런 붉은 점토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나중에 찾아봐야 한다고 마음속에 새겼답니다. 창고 문 쪽으로 나오다가 이번엔 문틀 아래를 봤어요. 문 밑이 바닥에 살짝 끌리는 구조였는데 거기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안쪽에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생긴 자국이었답니다. 무거운 것을 실은 수레가 문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었어요. 이한결이 창고 밖으로 나와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려 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는데 그 젖은 흙 위에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수레 바퀴 자국이었지요. 폭이 일정했고 방향이 북쪽이었답니다. 북쪽. 이한결의 머릿속에서 그 방향이 어딘지 바로 그려졌어요. 장대호 집이 있는 방향이었지요. 이한결이 창고를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남석주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지요. 비가 오는 날에도 수레가 드나들었습니까? 남석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밤이었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소리를 덮으려 한 것이었지요. 수레 소리, 발소리, 자루 끄는 소리를 빗소리, 바람 소리로 묻으려 한 것이었답니다. 남석주가 더 말하지 않으려다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창고 열쇠는 제게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열쇠 거리에 걸린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썼다가 돌려놓은 것이지요. 이한결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열쇠를 쓸 수 있는 자, 관아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 이방 구철만이었지요. 오전 중에 이한결은 장부를 가져오게 했어요. 구율미 장부였지요. 펼쳐놓고 처음부터 천천히 훑었답니다.
숫자들을 보다가 이한결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700이라고 적힌 숫자였지요. 이한결이 그 숫자를 등불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먹색이 달랐습니다. 같은 장부 안에서도 먹의 색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주변 글씨보다 조금 더 짙고 붓끝이 살짝 흔들린 자국이 있었어요. 원래 있던 숫자 위에 덧칠한 흔적이었답니다. 이한결이 장부를 기울여 빛에 비춰봤지요. 희미하게 아래에 눌린 원래 숫자의 윤곽이 보였어요. 자였습니다. 400. 700이 아니라 원래는 400이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숫자를 올려 적어 사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해둔 것이었답니다. 이한결이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그리고 따로 보관했지요. 오후였어요. 이한결이 관할을 나섰답니다. 혼자였지요. 아전도 포졸도 데리지 않았어요. 데리고 다니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흔적이 지워질 테니까요. 장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장대호 집 담장을 돌아 뒤편으로 갔어요. 거기 새로 지은 창고가 하나 있었답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나무색이 밝았어요. 이한결이 그 창고 앞에서 멈췄지요. 그리고 바닥을 봤어요. 붉은 점토였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붉은 점토가 이 창고 앞에도 흩어져 있었어요. 수레가 드나들며 밟고 들어온 흙이었겠지요. 그리고 창고 문 옆 기둥 아래에 기름 자국이 있었답니다. 횃불을 들고 드나들던 자가 흘린 기름이었지요. 방화 사건 때 봤던 그 기름 냄새와 같은 종류였어요. 이한결이 창고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문을 열 수는 없었지요. 지금 열면 들키고 들키면 증거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나 문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냄새가 있었답니다. 곡식 냄새였어요. 이한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이한결이 몸을 낮춰 담장 그늘로 비켰지요. 발소리의 주인이 지나쳤습니다. 장대호 집 하인이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이한결이 눈을 멈췄어요. 장복이었답니다. 지난밤 관아 복도에서 들었던 그 가벼운 발소리의 주인이었지요. 장복이 그 새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살폈어요. 그러고는 창고 문에 달린 자물쇠를 손으로 확인했지요.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손짓이었어요. 자물쇠를 확인한 장복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이한결은 그 뒷모습을 담장 그늘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독살 사건 때 처음 흔들리던 그 하인이 이제 구율미가 숨겨진 창고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한결이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다시 지났어요. 한 약재상 앞에서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답니다. 죽은 첩이 쓰던 약재 중에 이 고을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느냐고요. 약재상 무인이 고개를 긁적이다가 말했어요. 그 첩이 쓰던 약재는 보통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비싼 걸 찾았지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장대호 집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이한결이 더 묻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은 이미 들었으니까요. 죽은 첩은 단순히 입막음 당한 것이 아니었지요. 장대호 집 장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구율미 횡령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그 흐름을 알고 있었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했던 것이지요. 관아로 돌아온 이한결이 방 안에 혼자 앉았어요. 등불 앞에 붉은 점토 가루, 장부, 자루 섬유 흔적, 기름통 막의 조각을 하나씩 꺼내 늘어놓았지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직 마지막 조각이 없었지만 윤곽은 이미 선명했답니다. 남석주를 다시 불렀어요. 공개 재판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고 자물쇠, 그 열쇠거리 방향 전부 기억해 두십시오. 남석주가 눈을 들어 이한결을 봤습니다. 떨리는 눈이었지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편에 서는 순간이었답니다. 사흘 기한의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구철만이 관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평소처럼 장부를 끼고 다니지도 않았고 아전들에게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당을 왔다 갔다 했지요. 발걸음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불안한 사람의 걸음이었답니다. 장대호도 아침 일찍 관아의 얼굴을 비쳤어요.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듯 들렀지요. 그러나 눈은 이한결의 처소 쪽을 향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한결의 처소는 조용했어요. 이한결은 그 시간에 이미 관아 밖에 있었답니다. 장대호 집 뒤편 새 창고로 다시 갔지요. 이번엔 남석주가 뒤를 따랐어요.
창고 앞에 멈춰 선 이한결이 바닥을 다시 내려다봤지요. 어제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창고 앞 붉은 점토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답니다. 누군가 밤사이 이 창고를 다녀간 것이었지요. 장복이 다시 왔다 간 흔적이었어요. 이한결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은 창고 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담장 쪽으로 이어졌다가 사라졌지요. 이한결이 담장 아래를 살폈어요. 담장 밑 흙이 살짝 파여 있었답니다. 장복이 수레를 끌 때 들고 다니던 횃불 기름 1000조각을 급히 감추려다 흘린 것이었지요. 수레짐 사이에 끼어 있다가 담장 모서리에 걸려 떨어진 것이 발에 밟혀 흙속에 반쯤 묻혀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그 자리를 손으로 살살 헤쳤어요. 3배올 조각이 나왔습니다. 자루에서 뜯긴 3배 조각이었어요. 이한결이 그것을 들어 빛에 비춰봤지요. 조각 한쪽에 검은 자국이 있었답니다. 낙인이었어요. 불로 지진 표식이었지요. 이한결이 품에서 작은 1000조각을 꺼냈어요. 관아 창고에서 채취해둔 자루 섬유 흔적이었지요. 둘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결이 같았어요. 같은 3배였답니다. 그리고 낙인의 모양. 이한결이 눈을 좁혔어요. 관아에서 구율미 자루에 찍는 표식이었지요. 장대호 창고 담장 아래에서 관아 낙인 찍힌 자루 조각이 나온 것이었답니다. 장대호가 장사로 모은 곡식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이 순간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한결이 그 조각을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남석주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관아로 돌아오는 길에 이한결이 창고 이동로를 따라 걸었어요. 관아 창고에서 장대호 집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지요. 그 길 중간쯤에서 이한결이 또 멈췄답니다. 길 가장자리 풀숲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작고 납작한 것이었지요. 횃불을 고정하는 쇠고리였답니다. 밤중에 횃불을 들고 이동하다 떨어진 것이었어요. 쇠고리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굳어 있었지요. 이한결이 그것을 집어 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방화 사건 때 재를 물에 풀었을 때 떠오른 그 기름 냄새였지요. 장대호가 방화에 쓴 기름과 횃불에 쓴 기름이 같은 종류였다는 것. 장대호의 범죄 방식은 언제나 같았답니다. 불을 쓰고 기름을 쓰고 밤을 이용했지요. 그리고 반드시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관아로 돌아온 이한결이 방 안에 증거들을 다시 늘어놓았어요. 붉은 점토 가루, 술의 자국 방향, 장부 먹색 차이, 자루 3배 낙인 조각, 횃불 쇠고리, 기름통 막의 조각. 하나씩 보다가 이한결이 눈을 감았어요. 퍼즐이 완성됐지요. 이제 남은 건 이것들을 군중 앞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장복이었지요. 증거들은 모두 물건이었어요. 물건은 말을 못하지요. 재판 자리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장대호는 반드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우길 것이었어요. 구철만은 장부 조작은 오래된 실수라고 발뺌할 것이었지요. 그 순간 군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의 입이 필요했답니다. 그 사람이 장복이었어요. 이한결이 장복을 불렀습니다. 장복이 들어왔을 때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이한결이 장복을 보며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냥 잠시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장복의 등을 더 굳게 만들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한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 손에 묻은 건 흙이냐, 기름이냐. 장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뒤로 감추려다 멈췄지요. 이한결이 계속했어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범은 아니었을 것이다. 장복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눈이 바닥으로 향했지요. 이한결이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입을 다물수록 내 주인만 산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장복이 이를 악물었지요. 손이 떨렸고 어깨가 떨렸어요. 이한결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답니다. 지금 당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재판 자리에서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장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어요. 그러나 나가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달랐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를 품고 나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한결이 남석주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답니다. 관아 창고 장부와 열쇠 거리 상태, 그리고 창고 바닥술의 자국의 방향과 폭을 그림으로 그려 보관해두라는 것이었어요. 재판날 직접 들고 나오라는 것이었지요. 남석주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한결이 포졸 중 가장 오래 관아를 지킨 자를 따로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지요. 내일 재판 자리에서 이한결이 명을 내리면
구철만이나 장대호의 눈치 보지 말고 즉시 움직이라는 것이었어요. 포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꼬마 사또가 이 고을에 온 뒤로 억울한 사람이 2번 살아났다는 것. 그 포졸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이한결이 아전 하나를 따로 불렀어요. 내일 아침 북 3번을 치고 흑운현 백성들을 관아 마당으로 모이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공개 재판을 열겠다는 것이었답니다. 그 소식이 새기도 전에 구철만의 귀에 들어갔어요. 구철만이 장대호에게 달려갔지요. 장대호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답니다. 그러나 구철만의 얼굴을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철만이 말했답니다. 사흘 동안 그 아이가 어디를 다녔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지요. 장대호가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고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흑운현 관아의 등불 하나가 오래 켜져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내일 재판 자리에서 꺼낼 순서를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지요. 붉은 점토부터 시작해서 술의 자국, 장부 먹색, 자루 낙인, 횃불 기름, 그리고 장복, 그리고 죽은 첩의 이름. 순서 하나하나가 틀리면 안 됐어요. 이한결이 등불을 끄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펴졌지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답니다. 북소리가 3번 울렸어요. 낮고 묵직한 소리가 흑운현 구석구석까지 퍼졌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관아에서 북이 울리면 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북소리 뒤에 아무 소리도 없었거든요. 포졸들이 뛰는 소리도 고함 소리도 없었답니다. 그냥 조용히 북만 3번 울렸어요.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한 명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둘 흑운현 백성들이 관아 마당 쪽으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평소라면 관아 앞에서 멀찍이 담장 그늘에 서 있었을 사람들이 이날은 조금 더 가까이 들어왔어요. 구철만이 관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옷을 더 단정히 갖춰 입었고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올려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발끝이 자꾸 움직였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는 발끝이었어요. 장대호는 마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었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조금 들고 눈빛은 여유로웠어요. 20년 동안 이 마당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12살짜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이 마당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당 한쪽에 장복이 서 있었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앞에 모은 채로요. 어젯밤 방을 나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의 끝이 결국 여기였지요.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눈 아래가 퀭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답니다. 장대호가 장복을 한번 봤어요. 그러나 장복은 장대호의 눈을 피했지요. 그 순간 장대호의 팔짱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답니다. 이한결이 나왔어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나왔답니다. 마당 앞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백성들이 이번엔 담장 그늘이 아니라 마당 안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이한결의 눈이 잠깐 그 광경에서 멈췄다가 다시 앞을 향했답니다. 이한결이 입을 열었어요. 사라진 것은 곡식이 아니라 진실일지도 모르겠군요.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장대호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지요. 구철만은 눈을 깜빡였답니다. 이한결이 남석주를 불렀어요. 남석주가 2 손에 장부와 그림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등이 굽은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답니다. 이한결이 먼저 작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천을 펼치자 안에서 붉은 가루가 나왔지요. 이것은 흙입니다. 그런데 흑운현의 흙이 아니에요. 이 고을에서 이런 붉은 점토가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관아 창고 바닥에서 나왔고 장대호 대감 집 뒤 새 창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같은 흙이 2 창고를 이어주고 있었지요. 장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흙이 어디 한 군데에만 있겠소. 이한결이 고개를 들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흙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이한결이 남석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석주가 그림을 펼쳤답니다. 관아 창고 바닥에 술의 자국을 그린 것이었지요. 술의 자국이 창고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북쪽이었지요. 장대호 대감 댁이 있는 방향입니다. 구철만이 헛기침을 했어요. 수레가 북쪽으로 간다고 다 장대호 대감 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소. 이한결이 이번엔 구철만을 봤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을 보여드려야겠지요. 이한결이 장부를 펼쳤어요. 700이라고 적힌 숫자 부분을 사람들을 향해 펼쳐 보였지요. 그러고는 그 장부를 들고 마당 쪽 햇빛 아래로 걸어갔어요. 빛이 장부 위로 쏟아지자 숫자 아래에 눌린 원래 글씨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답니다. 700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숫자는 원래 400이었습니다. 먹색이 다르고 붓끝이 흔들렸으며 위에 덧칠한 흔적이 있지요. 장부를 고칠 수 있는 자는 관아 실물을 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철만의 발끝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얘졌지요. 오해입니다. 사또나리. 그건 예전부터 있던 오기일 뿐이오. 이한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기라면 고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덧칠한 자국은 고의로 숫자를 바꾼 것이지요. 마당이 술렁였어요. 이한결이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펼치자 3배 조각이 나왔답니다. 낙인이 찍힌 조각이었지요. 이것은 장대호 대감집 뒤 창고 담장 아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아 구율미 자루에만 찍는 표식이 찍혀 있지요. 장사로 모은 곡식이라면 관아 낙인이 찍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장대호의 팔짱이 풀렸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아직 컸지요. 누가 갖다 묻은 것일 수도 있지 않소. 나를 모함하려는 자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오. 이한결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누가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한결이 마지막 천 증거를 꺼냈지요. 횃불 쇠고리였어요. 관아 창고에서 장대호 집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 중간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이 안에 굳은 기름은 염분이 누명을 쓴 방화 사건 때 쓰인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화 현장에서 나온 기름통 막의 조각과도 같은 출처지요. 곡식을 빼돌리고 증거를 불태우고 죄를 약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굳었어요. 이한결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졌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대호 대감 집안 첩이 목숨을 잃은 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지요. 장대호 집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구율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구철만 이방은 사흘 전 이사또에게 독을 탄 탕약을 올렸습니다. 곡식을 빼돌리고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엔 사또마저 없애려 한 것이지요. 그 모든 죄값을 이 자리에서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대호의 얼굴에서 뭔가가 빠져나갔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이한결이 장복을 불렀답니다. 장복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었지요. 장대호가 장복을 향해 눈을 쏘았어요. 그러나 장복은 그 눈빛을 받지 않았답니다. 밤새 혼자 앉아서 이 순간을 수십 번 생각했을 것이었지요. 살인범은 아니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뤘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는 것도 장복은 알고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조용히 물었어요. 비 오는 밤 수레를 끈 게 너였지. 장복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이를 악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단 한 번의 끄덕임이었지만 마당 전체가 그것을 봤답니다. 장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이 미쳤나? 내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요. 흔들렸어요. 이한결이 포졸들을 향해 말했답니다. 어젯밤 따로 이야기를 나눈 포졸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 뒤를 나머지 포졸들이 따랐지요. 장대호 대감 집 뒤 창고를 여시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대호가 막으려 했어요. 영장도 없이 남의 창고를 무슨 권리로. 그러나 포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깔렸어요. 사또의 명이오. 포졸들이 장대호 집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한결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함께 가서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2명이었다가 그 다음엔 10명이었고 그 다음엔 마당 전체가 움직였어요. 장대호 집 뒤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였어요. 포졸이 자물쇠를 열었지요.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냄새가 쏟아져 나왔어요. 곡식 냄새였지요. 그리고 자루가 보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자루 하나를 끌어냈어요. 그 자루를 군중 앞에 내려놓았지요. 자루 표면에 찍힌 낙인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답니다. 관아 표식이었어요. 그 다음 자루가 나왔고 그 다음 자루가 나왔지요. 멈추지 않았어요. 10개, 20개, 30개.
마당이 정적에 빠졌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지요. 바람 소리도 없었고 발소리도 없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자루들이 쌓였습니다. 그 정적을 처음 깬 건 백성 중 한 명이었답니다. 낮게, 아주 낮게 터져 나온 소리였어요. 그 다음이 또 나왔고, 그 다음이 또 나왔지요. 처음엔 낮은 웅성거림이었다가, 그 다음엔 분노였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터지는 소리였지요. 구철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다리가 풀린 것이었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지요. 20년 동안 장부를 쥐고 버텨온 사람이 그 장부 하나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장대호는 끝까지 서 있었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루들이 쌓이는 것을 봤지요.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오만함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은 건 그냥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 줌 붉은 흙과 삼배 조각 하나에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이한결이 그 광경을 조용히 봤어요. 끝내 소리 지르지 않았고 눈물 흘리지 않았으며 웃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봤어요. 창고에서 자루가 쏟아지는 것을, 구철만이 주저앉는 것을, 장대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리고 군중 속에 있는 백성들을 봤지요. 처음 부임하던 날 담장 그늘에서 목만 빼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관아 앞에서도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오늘은 장대호 집 창고 앞에 스스로 걸어와 서 있었답니다. 이한결이 낮게 말했어요. 마당 전체에 들릴 만큼 낮지 않았지만 옆에 선 남석주에게는 들렸지요. 이제 조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석주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흘렀지요. 크구년의 하늘이 그날따라 높았답니다. 검은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높고 맑았어요. 이 고을이 왜 흑우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